오늘도 잔잔한 물결 같은 평온한 시간을 함께합니다. 잔잔한결입니다. 내가 미쳤지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말한 사람만 불 꺼진 방, 이불 속에서 그 장면을 다시 꺼내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웃으며 밥을 먹던 자리에서 무심코 물었습니다. 손자 나이가 몇 살이랬지? 말을 하자마자 친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찰나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친구는 돌아와서는 먼저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그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그냥 관심의 표현이었고 안부를 물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대화 내용보다 내가 한 말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도움되라고 한 말인데 상대는 서둘러 대화를 끝내고 정감 있게 꺼낸 말인데 분위기는 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늙어서 말이 많아진 건가? 이제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건가?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리느냐였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말도 경험 담은 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말도 간섭처럼 부담으로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대를 생각하며 말하는데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그 뒤에 숨은 태도를 느낍니다. 여기엔 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은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건 셋말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의식 없이 나오는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와서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선한 얼굴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문을 가서 보니 친구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다 타고난 명줄이 있다더라. 나도 5년 전에 남편 먼저 보냈잖아. 처음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더라.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말을 하면서도 내가 도움이 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그 말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경조사가 있어도 서로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나중에야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원한 건 주절주절 떠드는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저 같이 울어줄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실수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67세 김영순 씨는 옆에 앉은 사람이 아이고 허리야 라고 말하니 곧바로 말이 쏟아집니다. 허리는 말이야 내가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침 한 방 맞으면 싹 나아져. 운동은 매일 아침 이렇게 해야 하고, 점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라고 말하자. 우리 손자는 말이야 어디 학원을 다니는데 글쎄. 반에서 1등이래나. 다 선의 뜻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라고 꺼낸 말들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표정은 조금씩 다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조언 반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노년 심리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조언을 들을 때 도움보다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조언이 정보가 아니라 평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자랑만 하는구나. 김영순 씨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살면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가르치려고 들린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멈추지 못하는 건 대부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평생 책임지고 해결하고 누군가를 이끌어오며 살아온 우리 세대의 패턴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전달된다. 진짜 위로는 설명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줘도 충분합니다.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지쳐 있을 때, 내가 애 키울 때는 이라는 말 대신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말해도 됩니다. 아들이 직장 얘기를 꺼낼 때,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대신에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라고 받아줘도 됩니다. 친구가 아픈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아는 병원이 대신 많이 아프겠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이 줄어들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더 가까이 옵니다. 이야기를 더 합니다. 연락도 더 자주 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답을 우리가 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살아납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한 번만 속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답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들어주길 원하는 걸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 사이의 거리는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설명만큼이나 우리가 쉽게 꺼내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말인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말.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순간, 그때 제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집이 너무 썰렁해서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몸이 안 좋은 이야기,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이야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고, 손주들은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한 번, 두 번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떡국도 끓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작년에는 저녁까지 함께 있었는데 그날은 2시간도 안 돼서 모두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그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을까?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다가 어느새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대화의 대부분이 됩니다. 서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반복될수록 연락은 조금씩 뜸해집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깊은 감정을 오래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특히 가벼운 자리, 명절 같은 날에는 이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상대는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한 게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이니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이해받길 원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함께 전달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건 대부분 외로워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조금 기대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용기는 아니다. 이 말은 감정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감정은 조용히 간직해도 됩니다. 어떤 말은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동창 모임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잘 지내. 이 정도면 충분한 날도 있습니다. 감정을 덜어낸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모든 마음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나이 들어 생기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침묵의 어색함을 못 견디는 65세 이정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병원 오셨어요? 네, 검사 좀 받으러요.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3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정아 씨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을 꺼냅니다. 날씨가 참 좋죠. 어제는 비가 와서 좀 그랬는데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해요. 말이 끝났는데도 또 침묵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말이 다시 이어집니다. 우산 이야기, 마트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이웃은 네 그렇네요. 하고는 휴대폰만 내려다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급하게 내립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문화센터에서도, 미용실에서도, 마트에서도 비슷합니다. 침묵이 오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분위기를 살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같은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상대는 이미 다 들었다는 표정인데도 말은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침묵을 편하게 견디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더 신뢰받는다는 점입니다. 말을 빨리 잇는 사람보다 잠깐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여유 있어 보이고 더 깊어 보인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재촉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대화가 끊기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분위기를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을 못 견디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감추려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건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봐, 어색해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조금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을 챙기며 살아온 우리 세대의 습관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머무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침묵도 대화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제게 그걸 알려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면 그 친구는 대부분 듣기만 합니다. 제가 한참 이야기하다 멈추면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다시 침묵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말을 더 하게 되고 괜히 숨기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친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침묵을 견딜 줄 알았을 뿐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경험을 나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 한 잔 따라주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침묵이 만든 공간에 진짜 이야기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이제는 모든 침묵을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가 잠깐 멈춰도 괜찮고 몇 초 조용해져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인사만 하고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통화도 할 말이 끝나면 그럼 이만하고 편하게 끊어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더 깊어 보이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쉼표입니다. 그 쉼표가 있어야 대화는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음은 겸손하려다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익숙한 말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헤어스타일이 참 잘 어울리세요.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입에서 말이 줄줄 나왔습니다. 아이고, 뭘요?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서 파마를 해도 아침마다 드라이 하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원래는 머리숱이 많아서 다들 부러워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아, 네. 그리고는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집에서도 자주 벌어집니다. 명절에 손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갈비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예전만 못해. 이제는 손맛도 없고 간도 잘 못 맞추겠고 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땐 이것보다 훨씬 잘했는데. 손자는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겸손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칭찬을 그대로 받으면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어른답지 않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본능처럼 말을 덧붙입니다. 자기 얘기를 꺼내고 과거를 설명하고 고생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하려고 내뱉은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이야기를 길게 들어야 하는 신호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대부분 이런 인간의 이유에서입니다. 칭찬 하나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인정받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칭찬에 인색했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패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을 거부하는 것은 다시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칭찬을 부정할수록 대화는 한 번 더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라도 길게 대화하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조금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칭찬을 짧게 받아들이면 대화는 그 자리에서 화사해집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서 주름살이 자글자글한데 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래, 고마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친구가 옷이 참 잘 어울리네 라고 말했을 때도 가격이나 사연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마워. 그 말이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사람들은 더 편안해합니다. 칭찬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제 주변에 칭찬을 참 잘 받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스타일 멋지다 하면 그래, 기분 좋네, 고마워. 요리 솜씨 좋다 하면 최고의 칭찬이네. 처음엔 조금 뻔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을 잘 받는 사람이 칭찬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자리는 늘 밝았습니다. 이제는 칭찬 뒤에 자기 이야기를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비하도 과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좋네요. 감사해요.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칭찬을 편하게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깊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유가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칭찬은 설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받으면 되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볍게 받아도 괜찮은 나이가 지금입니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은 칭찬을 받을 때만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불편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변명처럼 들리지 않으려고 한 말이 어떻게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64세 최은미 씨는 조카 결혼식장에 갔는데 시간을 착각해서 식이 끝날 쯤에서야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말이야. 토요일인데도 길이 꽉 막히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해서 돌아왔고 주차장 찾는데도 한참 걸렸어. 나오려는데 갑자기 웬 전화는 그렇게 오는지.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설명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변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조카도 서운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이런 일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약속에 늦었을 때
버스가 안 와서, 병원이 늦게 끝나서, 실수로 접시를 깼을 때 손이 미끄러워서. 우리는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유를 알면 덜 서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구하려 했던 말들이 상대에게는 책임을 피하려는 말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이 길어지는 건 비난받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우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아주 익숙한 패턴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진열대를 건드려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그리고는 말없이 물건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달려와 오히려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 장면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분은 달랐습니다. 여기 통로가 왜 이렇게 좁아? 카트 바퀴가 엉뚱한 데로 굴러가네. 물건을 너무 앞에 놔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말이 길어질수록 직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똑같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실수했을 때 이유를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네요. 깨뜨렸으면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잊었으면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원 예약 시간을 착각했을 때도 문자가 안 와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 말이 더 품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 다음 태도가 사람을 드러냅니다. 말을 줄이고 책임을 먼저 안는 순간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풀립니다. 변명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어른스러운 해결입니다. 얼마 전 동네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내가 뭐 도와줘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 쓰이는 일 있어요? 이웃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랑 손주 돌봐주는 문제로 싸워서 30분 동안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속상한 거죠? 이웃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물어봐준 사람이 없었어. 그날 이후로 그 이웃은 저를 만날 때마다 먼저 다가와 인사합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해결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상담심리학과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조언을 받은 사람보다 질문을 받은 사람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조언을 받으면 학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를 가르치려는 태도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 뿐이다.
2500년 전의 지혜가 지금도 통합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애 교육은 이렇게 해봐라 대신 뭐가 제일 걱정돼?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들이 고민을 말할 때 내 경험으로는 대신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십시오. 친구가 아픈 이야기를 할 때 이 병원이 좋아 대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놀랍게도 질문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깊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문제를 없애진 못해도 그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걸 함께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놈의 버스 왜 이렇게 안 와? 병원 예약 시간 늦겠네. 예전에 저라면 인상부터 찌푸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기다리는 게 힘들죠. 할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맞아. 일찍 나왔는데도 늦게 생겼으니 원. 그럴 수 있죠. 병원 예약 있으니 더 조급해지죠. 할머니의 표정이 살며시 풀립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성질 급한가 봐요.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요. 5분 뒤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타면서 말했습니다. 덕분에 기다리는 게 덜 힘들었어. 고마워요. 저는 버스 시간을 바꾼 것도 병원 예약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인정해 줬을 뿐입니다. 예일대학 인간관계 연구소에 발견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반응을 조사했더니 1위가 감정 인정, 2위가 공감 표현, 3위가 해결책 제시. 해결책은 가장 나중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인정받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그제야 비로소 해결책도 받아들입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순서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고통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손자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 학교는 가야지 대신 그래, 가기 싫을 수도 있지라고 해보십시오. 며느리가 육아로 지쳤다고 할 때 엄마는 다 그래 대신 그래 얼마나 힘드니 라고 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인정받은 사람은 오히려 불평을 멈춥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래도 애가 건강하니까. 인정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늘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정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하는 말부터 해보십시오. 그럴 수 있죠.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1000가지 해결책보다 강력합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당신을 평생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와 하면 좋은 말 2가지. 사실 비율이 말해줍니다. 줄일 말이 늘릴 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이 많은 사람은 아는 것이 없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 만큼 아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일 수 있는 나이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닫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대신 질문하고 인정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고마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말은 줄이고, 듣기는 늘리고, 설명은 줄이고, 질문은 늘리고, 조언은 줄이고, 인정은 늘리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충분함을 믿고 조용히 살아도 됩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3초면 충분합니다.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대만이 알 수 있는 지혜, 우리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잔잔한결이었습니다.